아버지,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큰아들 민수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75세의 기철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있었다. 화면에서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기철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아버지가 요즘 얼마나 심해지셨는지 모르세요? 어제는 가스불 켜놓고 나가시려고 했어요. 둘째 딸 영희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밤에 나가시려고 하면서 어머니 찾으신다고.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기철은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봤다. 영희의 얼굴이 어렴풋하게 보였다. 맞다,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왜 자꾸 아내가 부엌에서 밥을 차리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까? 저희도 아버지를 모시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셋째 아들 성수가 차분하게 말했다. 제 아내도 직장 다니고 민수 형도 아이들 키우느라 바쁘고. 영희 누나는 시어머니 모시고 있잖아요. 기철은 자식들의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을 받은 것이 6개월 전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증상이 심해졌다. 요양원에서 전문적으로 돌봐주시는 게 아버지한테도 좋을 거예요. 민수가 팜플릿을 펼쳐 보였다. 새봄 요양원이에요. 시설도 좋고 간병사분들도 친절하시대요. 돈은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부담할게요. 영희가 덧붙였다. 하지만 기철은 알고 있었다. 자식들이 요양원비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아버지, 답답하시겠지만 이해해주세요.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성수의 말에 기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다. 그런데 기철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자식들이 모두 그를 바라봤다. 내가 그렇게 쓸모없나?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자식들은 서로 눈치를 봤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민수가 어색하게 웃었다. 쓸모없다니요. 그냥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시니까. 전문적인 케어. 기철이 중얼거렸다. 그는 젊을 때를 떠올렸다. 공장에서 30년을 일하며 자식들을 키웠다. 밤낮 없이 일해서 이 집도 사고 자식들 대학도 보냈다. 그때는 쓸모 있었다. 아니, 꼭 필요한 존재였다. 아버지가 알츠하이머라고 해서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희가 위로하듯 말했다. 요즘은 흔한 병이에요. 제대로 치료받으시면. 치료? 기철이 쓴웃음을 지었다. 이 병이 나? 자식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알츠하이머는 진행을 늦출 수는 있어도 완전히 치료할 수는 없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다. 이제는 가족도 귀찮아하는구나. 기철의 중얼거림에 자식들이 깜짝 놀랐다. 아버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성수가 급하게 말했다. 귀찮다니요.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나를 위해서? 기철이 자식들을 차례로 바라봤다. 너희들을 위해서지, 나를 위해서가 아니야. 아버지. 괜찮다. 기철이 손을 들어 자식들을 제지했다. 나도 안다. 늙고 병든 노인을 집에서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언제 가면 되나? 기철의 질문에 민수가 당황했다. 아, 다음 주 월요일에 자리가 났대요. 그래. 기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때까지 이 집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자. 그날 밤 기철은 잠들지 못했다.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다. 이 집에서 자식들과 함께 보낸 수십 년의 세월. 이제 모든 게 끝나는 것 같았다. 새벽 3시, 기철은 조용히 일어나 집안을 돌아다녔다. 거실, 부엌, 안방. 모든 곳이 추억으로 가득했다. 아내와 함께 밤늦게 자식들 걱정하며 이야기했던 안방, 가족들이 모여 식사했던 식탁, 손자들이 뛰어놀던 거실. 부엌에서 기철은 찬장을 열어봤다. 아내가 정성스럽게 정리해놓은 그릇들이 그대로 있었다. 기철은 아내가 자주 사용하던 국그릇을 꺼내 만져봤다. 여보, 나 어떻게 하면 좋겠어? 기철이 혼잣말을 했다. 대답은 없었다. 아내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자식들이 요양원 준비물을 챙겨주러 왔다. 아버지, 이것들 챙겨드릴게요. 영희가 옷가지를 정리하며 말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요양원에서 나오고 싶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성수가 덧붙였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 걱정 마라. 기철이 담담하게 말했다. 나도 이제 받아들였다. 월요일 아침 자식들이 기철을 요양원으로 데려갔다. 새봄 요양원은 깔끔하고 현대적인 건물이었다. 직원들도 친절했다. 어르신,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간병사가 웃으며 인사했다.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자식들은 기철의 짐을 정리해주고 서둘러 떠났다. 각자 할 일이 있다는 핑계를 대면서 기철은 작은 2인실에 혼자 남았다. 창밖으로는 정원이 보였다. 깔끔하게 정리된 화단에 꽃들이 피어 있었다. 이제 정말 쓸모없는 존재가 됐구나. 기철이 중얼거렸다. 75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은 없었다. 젊을 때는 가족을 위해 일했고, 중년에는 자식들을 키웠고, 노년에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이 기철을 식당으로 안내했다. 다른 노인들과 함께 앉아 식사를 했지만 입맛이 없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다. 새로 오셨구나. 옆자리에 할머니가 말을 걸었다. 처음엔 다들 그래요. 나도 처음에는 울기만 했는데. 기철은 고개만 끄덕였다. 대화할 기분이 아니었다. 그날 밤 기철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집에서는 아내 냄새가 나는 이불을 덮고 잤는데 여기는 모든 게 소독약 냄새였다. 내가 뭘 잘못했나? 기철이 혼잣말을 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다.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 그런데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할까? 요양원 첫날 밤 기철은 눈물을 흘렸다. 75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외롭고 쓸쓸한 밤이었다. 다음 날부터 기철은 요양원의 일과에 따라 움직였다. 아침 운동, 식사, 낮잠, 오후 활동.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다. 자유는 없었다. 며칠이 지나자 기철은 점점 무기력해졌다. 이곳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할까? 그런데 일주일 후 기철의 인생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다. 요양원에 온 지 일주일째 되는 날, 기철은 정원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다른 노인들은 오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기철은 혼자 있는 것을 선호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다. 기철이 형님?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기철이 고개를 들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노신사가 서 있었다. 깔끔한 양복에 반짝이는 구두, 그리고 고급스러운 시계가 눈에 띄었다. 누구시죠? 기철이 어리둥절하게 물었다. 얼굴이 낯익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요즘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확실하지 않았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노신사가 기철 옆 벤치에 앉으며 말했다. 60년 만인가요? 60년? 기철이 더욱 당황했다. 60년 전이면 자신이 10대 때였다. 그런데 이 사람을 어디서 본 것 같은가? 혹시 기억 안 나세요? 저예요, 기현. 기현? 기철의 눈이 커졌다. 머릿속에서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기현. 그 이름이 왜 이렇게 익숙할까? 동생. 기현이. 기철의 목소리가 떨렸다. 노신사가 환하게 웃었다. 맞습니다, 형님. 오랜만이에요. 기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기현을 바라봤다. 60년 전 헤어진 동생. 어린 시절 함께 놀았던 기현이.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그 기현일까?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오랫동안 찾고 있었어요. 기현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여 있었다. 형님을 찾기 위해 수십 년을 노력했어요. 기철은 혼란스러웠다.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확실하지 않았지만 뭔가 그리운 느낌이 들었다. 우리가 왜 헤어졌었지? 기억 안 나세요? 기현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집안이 풍비박산 났잖아요. 형님은 큰아버지 댁으로, 저는 작은아버지 댁으로.
기철의 머릿속에서 어렴풋한 기억들이 떠올랐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부모님의 죽음, 그리고 뿔뿔이 흩어진 형제들. 맞다. 그때. 형님, 저 많이 찾았어요. 기현이 기철의 손을 잡았다. 이름도 바뀌시고 주소도 여러 번 옮기셔서 찾기 어려웠어요. 당신은 어떻게 사셨어요? 기철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기현의 차림새를 보니 잘 사는 것 같았다. 운이 좋았어요. 기현이 겸손하게 말했다. 부동산 일을 했는데 때를 잘 만났죠. 부동산? 네. 건물을 몇 채 가지고 있어요. 기현이 말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서울 강남의 건물 수십 채를 소유한 부동산 재벌이라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형님은 어떻게 여기에? 기현이 요양원을 둘러보며 물었다. 아, 알츠하이머 초기래요. 기철이 부끄럽게 말했다. 자식들이 돌보기 어려워서. 기현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자식들이 형님을 여기에? 어쩔 수 없죠. 저도 이해해요. 기철이 쓸쓸하게 웃었다. 늙고 병든 아버지를 돌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형님. 기현이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60년 만에 찾은 형이 이런 상황에 있다니. 그나저나 저를 어떻게 찾으셨어요? 기철이 궁금해했다.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기현이 솔직하게 말했다. 몇 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했어요. 형님 이름, 나이, 출신지를 바탕으로. 사설 탐정까지. 기철이 놀랐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저를 찾으신 이유가? 기현이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형님, 저 혼자예요. 혼자? 결혼도 안 했고 자식도 없어요. 평생 형님을 찾는 데 매달렸거든요. 기현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배어 있었다. 그래서 형님이 저한테는 유일한 가족이에요. 기철은 가슴이 뭉클했다. 자신의 자식들은 자신을 귀찮아했는데 60년 만에 만난 동생은 자신을 찾기 위해 평생을 보냈다니. 기현아. 형님, 여기서 나가세요. 기현이 갑자기 말했다. 제가 모실게요. 뭐라고? 저희 집으로 오세요. 넓은 집이에요. 간병사도 구해드릴게요. 기철이 당황했다. 안 돼요. 당신한테 피해를 줄 수는 없어요. 피해가 아니에요. 기현이 목소리를 높였다. 형님은 제 유일한 가족이에요. 제가 형님을 모시는 게 당연하죠. 기철은 망설였다. 동생의 제안이 고마웠지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생각해보세요. 기현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제 연락처예요. 언제든 연락주세요. 명함을 받아본 기철은 깜짝 놀랐다. 어줌기현 부동산 대표이사 최기현이라고 적혀 있었다. 대표이사? 작은 회사예요. 기현이 겸손하게 말했다. 하지만 기철은 알 수 없었다. 기현이 자산 300억이 넘는 부동산 재벌이라는 사실을. 형님, 꼭 연락주세요. 기현이 일어서며 말했다. 저는 형님이 필요해요. 기현이 떠난 후 기철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60년 만에 만난 동생. 자신을 찾기 위해 평생을 보낸 동생. 그리고 자신을 모시겠다고 하는 동생. 정말 기현이가 맞나? 기철이 혼잣말을 했다. 기억이 가물가물했지만 분명히 그리운 느낌이 들었다. 그날 밤 기철은 잠들지 못했다. 동생과의 만남이 꿈만 같았다. 그리고 동생의 제안도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여기서 나가서 동생과 함께 살까? 하지만 금세 현실적인 생각이 들었다. 동생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알츠하이머 환자를 돌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다음 날 기철은 자식들에게 전화했다. 아버지, 어떠세요? 요양원 생활은요? 민수의 목소리였다. 괜찮다. 그런데 어제 특별한 사람이 왔더라. 누가요? 기현이. 내 동생. 동생이요? 아버지한테 동생이 있었나요? 민수가 놀랐다. 기철은 평소에 자신의 과거에 대해 잘 이야기하지 않았다. 어릴 때 헤어진 동생인데 60년 만에 찾아왔어. 정말요?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를 찾았대요?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찾았다고 하더라. 기철이 설명했다.
그리고 동생의 제안도 말했다. 같이 살자고. 그분이 아버지를 모시겠다고요? 민수의 목소리에 놀라움과 동시에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그런데 나는 거절하려고 해. 폐를 끼칠 수는 없잖아. 아버지, 잘 생각해 보세요. 민수가 말했다. 혈육이시잖아요. 그분이 정말 모시고 싶어 하신다면. 기철은 아들의 말에서 미묘한 뉘앙스를 감지했다. 요양원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안도감. 그분 형편은 어떠신데요? 사업하시는 것 같더라. 명함도 주셨어. 그럼 괜찮으시겠네요. 민수의 목소리가 밝아졌다. 아버지도 혈육과 함께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전화를 끊은 후 기철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자식들이 자신을 동생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동생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60년 만에 만난 유일한 혈육.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 기철은 기현의 명함을 다시 보았다. 과연 동생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기철은 며칠 동안 고민했다. 동생 기현의 제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요양원 생활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어색하고 외로웠다. 기철 어르신, 면회객이 오셨어요. 간병사가 알려줬다. 기철은 자식들이 온 줄 알았지만 정원에 나가보니 기현이 기다리고 있었다. 또 오셨네요. 기철이 반가우면서도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말했다. 형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기현이 벤치에 앉으며 말했다. 우리 과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과거 이야기? 형님이 기억을 잘 못하시니까 제가 들려드릴게요. 기현이 옛날을 회상하듯 말하기 시작했다. 우리 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감옥에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우리 둘을 키우시느라 고생하시다가 해방 직후에 병으로 돌아가셨고요. 기철의 머릿속에서 어렴풋한 기억들이 떠올랐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늘 배고팠던 기억. 그때 형님이 몇 살이었지? 기철이 중얼거렸다. 형님이 15살, 저는 13살이었어요. 기현이 계속 설명했다. 친척들이 우리를 나눠서 키우기로 했죠. 형님은 아버지 형님인 큰아버지께, 저는 아버지 동생인 작은아버지께. 그래. 그때. 기철의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났다. 동생과 헤어지던 그날, 울면서 나 잊지 말라고 했던 기현의 모습. 큰아버지는 형님한테 잘해주셨나요? 기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쁘지 않았어. 그런데 큰어머니가. 기철이 말을 흐렸다. 큰어머니는 기철을 친자식처럼 대해주지 않았다. 늘 눈치를 봐야 했고 고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다. 저는 운이 좋았어요. 기현이 말했다. 작은아버지가 자식이 없으셔서 저를 친아들처럼 키워주셨어요. 대학까지 보내주셨고. 그랬구나. 기철이 부러운 마음으로 말했다. 자신은 중학교를 겨우 마치고 일찍부터 일해야 했는데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형님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큰아버지 댁에서는 형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때 나는. 기철이 기억을 더듬었다. 공장 일하러 다른 동네로 갔지. 큰아버지 댁 눈치가 보여서. 그래서 찾지 못했구나. 기현이 안타까워했다. 그 후로 계속 찾았어요. 결혼도 안 하고. 결혼은 왜 안 했어? 형님을 찾는 데 온 정신이 팔려서요. 그리고 형님 같은 가족이 있는데 다른 가족을 만들 생각이 안 났어요. 기철은 가슴이 뭉클했다. 동생이 자신을 위해 평생을 바쳤다니. 미안하다, 기현아. 왜요? 내가 먼저 찾았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형님. 기현이 기철의 손을 잡았다. 형님은 가족을 돌보느라 바쁘셨잖아요. 기철은 자신의 삶을 돌아봤다. 20대에 결혼해서 자식 셋을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다. 공장에서 밤낮 없이 일하며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 동생을 찾을 여유도 시간도 없었다. 형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기현이 궁금해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았지. 기철이 담담하게 말했다. 공장에서 30년 일하고 자식들 키우고. 그게 다야. 행복하셨어요? 기현의 질문에 기철은 잠시 생각했다.
행복했을까? 힘들었지만 보람은 있었다. 자식들이 자라는 것을 보는 기쁨,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들. 그때는 행복했어. 자식들이 어릴 때는. 지금은요? 지금은. 기철이 말을 흐렸다. 지금은 쓸모없는 존재가 된 기분이었다. 형님, 저와 함께 사세요. 기현이 다시 제안했다. 저한테는 형님이 필요해요. 나는 짐이 될 텐데. 짐이 아니에요. 기현이 목소리를 높였다. 형님은 저의 유일한 가족이에요. 60년을 기다렸어요. 기철은 동생의 간절함을 느꼈다. 하지만 여전히 망설여졌다. 내가 알츠하이머인데 나중에 더 심해지면 상관없어요. 기현이 단호하게 말했다. 어떻게 되든 끝까지 모실 거예요. 정말? 네. 약속해요. 기현이 기철의 손을 꽉 잡았다. 평생 형님을 지킬게요. 기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자식들은 자신을 포기했는데 60년 만에 만난 동생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했다. 기현아, 형님 믿고 따라오세요. 그날 기철은 자식들에게 전화했다. 아버지, 결정하셨어요? 민수가 물었다. 응. 기현이와 함께 살기로 했어. 잘 생각하셨어요. 민수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다. 그분이 정말 잘해주실 것 같아요.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저희는 찬성이에요.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돼요. 영희도 같은 반응이었다. 성수는 조금 미안해했지만 역시 동의했다. 그럼 언제 나가실 거예요? 내일 기현이가 데리러 온대. 준비할 게 있으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직접 오지는 않았다. 전화로 인사만 했다. 다음 날 기현이 고급 승용차를 타고 왔다. 운전기사도 함께였다. 형님, 집으로 가요. 기현이 웃으며 말했다. 기철은 간단한 짐을 챙겨 요양원을 나섰다. 일주일만이었지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이었다. 형님, 저희 집이 좀 클 거예요. 기현이 차 안에서 말했다. 놀라지 마세요. 기철은 기현이 사업을 한다고 했으니 어느 정도 잘 사는 줄 알았다. 하지만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놀랐다. 여기가 당신 집이야? 네, 형님. 기현의 집은 3층짜리 대저택이었다. 정원도 넓고 차고에는 고급차 여러 대가 있었다. 기현아, 당신 대체 얼마나 잘 사는 거야? 기철이 당황해서 물었다. 형님, 들어가서 이야기해요. 집안은 더욱 화려했다. 값비싼 가구들과 예술품들이 곳곳에 있었다. 기현아, 이렇게 큰 집에서 혼자 살았어? 네. 허전했어요. 기현이 쓸쓸하게 웃었다. 이제 형님이 와주셔서 다행이에요. 기철은 2층에 마련된 방으로 안내받았다. 넓고 깔끔한 방에는 화장실도 딸려 있었다. 형님,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고마워, 기현아. 기철이 감격해서 말했다.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형제는 함께 식사했다. 기현이 고용한 가정부가 정성스럽게 차린 식탁이었다. 형님, 이제 정말 가족이 생겼네요. 기현이 행복해했다. 나도야. 60년 만에 가족을 찾았어. 기철도 웃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하지만 기철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동생 기현의 진짜 정체를. 그리고 곧 벌어질 일들을. 기현의 집에서 한 달을 보내며 기철은 점점 회복되는 느낌이었다. 알츠하이머 증상은 여전했지만 동생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다. 기현은 정말로 형을 극진히 모셨다. 형님, 오늘 병원 가실까요? 기현이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말했다. 정기검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 별로 아픈 데도 없고. 그래도 건강관리는 해야죠. 기현은 기철을 최고급 병원으로 데려갔다. VIP 병실에서 온갖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큰 문제는 없으시네요. 의사가 말했다. 알츠하이머 진행도 생각보다 느린 편이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양호하세요. 다행이네요. 기현이 안심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철이 물었다. 기현아,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이유가 뭐야? 형님이시니까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기현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형님, 사실은 제가 아픈 걸 숨기고 있었어요. 아프다고? 기철이 놀랐다. 췌장암이에요. 말기래요. 뭐라고? 기철이 충격을 받았다. 언제부터? 한 달 전에 진단받았어요. 길어야 6개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왜 나를 찾았어? 치료에 집중해야지. 이미 늦었어요. 기현이 담담하게 말했다. 치료해봐야 몇 달 더 사는 거예요. 그보다는 형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기철은 말을 잇지 못했다. 60년 만에 만난 동생이 죽어간다니. 형님, 제가 죽기 전에 부탁이 있어요. 무슨 부탁? 제 재산을 형님께 물려드리고 싶어요. 기철이 깜짝 놀랐다. 안 돼. 그럴 수는 없어. 왜요? 나는 당신 재산이 필요 없어. 그리고 나보다 당신이 먼저 죽을 이유도 없고. 형님, 치료받아. 돈이 문제면 내가. 형님. 기현이 기철의 말을 막았다. 저한테는 형님 말고는 가족이 없어요. 제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형님뿐이에요. 그래도.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제 재산이 상당해요. 기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건물 30여 채, 현금 50억, 주식 100억. 총 300억 정도 돼요. 기철이 기절할 뻔했다. 300억? 네. 부동산 투자를 잘해서요. 기철은 믿을 수 없었다. 동생이 그렇게 큰 부자였다니. 그런 돈을 나한테 줄 수는 없어. 왜요? 나는 늙었고 알츠하이머도 있고 그런 큰 돈을 관리할 수도 없어. 형님, 제 마지막 소원이에요. 기현이 간절하게 말했다. 평생 형님을 찾아서 이렇게 함께할 수 있게 됐는데 제가 죽은 후에도 형님이 편안하게 사시길 바라는 거예요. 기철은 고민에 빠졌다. 동생의 마음은 고마웠지만 너무 큰 부담이었다. 그날 밤 기현은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작성했다. 모든 재산을 형님께 상속한다는 내용으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준비했다. 기철은 여전히 망설였지만 기현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형님, 유언장에 서명해주세요. 증인으로요. 기철이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다. 이제 안심이에요. 기현이 웃었다. 형님이 편안하게 사실 수 있겠네요. 며칠 후 예상치 못한 방문자들이 찾아왔다. 기현의 조카들이었다. 작은아버지. 30대 남자가 들어오며 큰 소리로 인사했다. 뒤따라 20대 후반의 여자도 들어왔다. 재혁아, 수진아. 어떻게 왔어? 기현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작은아버지 안 계신다고 해서 걱정됐어요. 재혁이 말했다. 그런데 이분은 누구세요? 내 형님이야. 기철이 형님. 형님이요? 수진이 놀랐다. 작은아버지한테 형님이 계셨어요? 어릴 때 헤어졌다가 최근에 만났어. 기현이 간단히 설명했다. 그런 일이. 재혁과 수진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뭔가 계산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작은아버지, 요즘 몸은 어떠세요? 수진이 관심 있는 듯 물었다. 괜찮아. 기현이 짧게 대답했다. 정기검진은 받으세요? 재혁이 끈질기게 물었다. 받고 있어.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기현이 조카들의 속셈을 눈치챘다. 자신의 건강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았다. 별 문제 없어. 기현이 거짓말을 했다. 조카들은 1시간 정도 있다가 돌아갔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이 영 좋지 않았다. 기현아, 저 사람들이 너한테 뭐야? 기철이 물었다. 작은아버지 아들딸이에요. 그런데 평소에는 연락도 잘 안 하다가 갑자기 왔네요. 뭔가 수상해. 기철이 느낌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며칠 후 기현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병원에서는 입원을 권했다. 형님, 혹시 제가 못 일어날 수도 있어요. 기현이 병원 침대에서 말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유언장은 안전한 곳에 보관했으니까 걱정 마세요. 유언장? 금고에 넣어뒀어요. 비밀번호는 형님 생일이에요. 기현이 금고 위치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기현이 입원한 다음 날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연락이 왔다. 서재가 엉망이에요. 가정부가 전화로 말했다. 금고도 열려 있어요. 기철과 기현이 급히 집으로 돌아가 봤더니 정말 서재가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금고는 비어 있었다. 유언장이 없어졌어요. 기현이 창백해졌다. 누가 이런 짓을? 기철이 당황했을 때 재혁과 수진이 나타났다. 작은아버지, 큰일 났다면서요? 너희들. 기현이 조카들을 의심스럽게 바라봤다. 혹시 저희를 의심하시는 건 아니죠? 수진이 억울한 듯 말했다. 저희는 어젯밤 집에 있었어요. 증명할 수 있어요. 재혁도 항변했다. 하지만 기현과 기철은 확신했다. 조카들이 유언장을 훔쳐간 것이다. 이제 기현의 재산을 둘러싼 전쟁이 시작되었다. 유언장이 사라진 후 기현의 조카들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며칠 뒤 재혁이 변호사와 함께 기현을 찾아왔다. 작은아버지,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재혁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무슨 문제? 기현이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병세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다. 작은아버지의 정신 상태에 대해 걱정이 돼요. 변호사가 공식적인 어조로 말했다. 최근 행동을 보니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야? 기현이 분노했다.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형이라고 하시면서 집에 들이시고 수진이 끼어들었다. 그분이 정말 작은아버지 형인지 확인되지도 않았잖아요. DNA 검사라도 해봤어요? 재혁이 덧붙였다. 기철이 화가 났다. 우리가 형제가 아니라는 거야? 증명할 수 있어요? 수진이 도전적으로 말했다. 60년 전 일을 어떻게 증명해? 기현이 답답해했다. 그렇죠. 증명할 수 없어요. 변호사가 말했다. 그런데 기현 씨께서는 그분을 위해 큰 결정을 내리려고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결정? 재산 상속 말이에요. 재혁이 노골적으로 말했다. 갑자기 나타난 사람한테 전 재산을 주려고 하신다니. 그건 내 자유야. 기현이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이긴 하지만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린 결정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변호사가 냉정하게 말했다.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다고. 최근 기현 씨의 행동을 보면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요. 수진이 메모를 꺼냈다. 혼자 중얼거리시는 일이 많아졌고 기억력도 떨어지셨고. 그건 병 때문이야. 기현이 항변했다. 바로 그겁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다. 후견인 지정 신청서입니다. 기현 씨의 조카분들이 후견인이 되어 재산을 관리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기철과 기현은 경악했다. 말도 안 돼. 기철이 소리쳤다. 법원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다. 정신감정도 받으셔야 할 거고요. 정신감정? 네. 기현 씨가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지 의사들이 검사할 겁니다. 조카들이 떠난 후 기현은 절망에 빠졌다. 형님, 어떡하죠? 걱정 마.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기철이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며칠 후 정신감정을 받으러 가는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기현 씨, 오늘 컨디션이 어떠세요? 의사가 물었다. 어? 기현이 갑자기 어지러워했다. 머리가 멍해지고 말이 꼬였다. 오늘 며칠이죠? 기억이 안 나시나요? 의사가 메모했다. 아니,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기현이 당황했다. 평소라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이 갑자기 어려워졌다. 이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의사가 기철을 가리켰다. 제 형님. 아니 누구지? 기현이 혼란스러워했다. 검사 결과는 최악이었다. 기현의 인지 능력이 심각하게 떨어져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상해. 기철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했다. 평소에는 멀쩡했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형님. 기현도 혼란스러워했다. 갑자기 머리가 멍해지고. 그날 밤 기철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기현이 먹는 약 중에 낯선 것이 하나 있었다. 이 약은 뭐야?
잘 모르겠어요. 조카들이 건강에 좋다고 가져다 줬는데. 기철이 약을 자세히 보니 수면제였다. 그것도 상당히 강한 것이었다. 기현아, 이 약 언제부터 먹었어? 한 일주일 전부터요. 정신감정 받기 일주일 전이었다. 기철은 확신했다. 조카들이 기현에게 약을 먹여서 정신 상태를 흐리게 만든 것이다. 이 약 그만 먹어. 왜요? 이상한 약이야. 조카들이 너를 속인 거야. 기현이 약을 끊자 머리가 점점 맑아졌다. 하지만 이미 법원에는 후견인 지정 신청이 들어간 상태였다. 며칠 후 재혁과 수진이 또 찾아왔다. 이번에는 의사까지 데리고 왔다. 작은아버지, 정기검진 받으실 시간이에요. 난 괜찮아. 기현이 거부했다. 건강관리는 중요해요. 의사가 말했다. 간단한 검사만 할게요. 의사는 기현에게 주사를 놓으려 했다. 뭐 하는 거야? 기철이 막아섰다. 영양주사예요. 환자분 건강에 좋아요. 필요 없어. 기철이 단호하게 말했다. 나가세요. 어르신, 왜 그러세요? 재혁이 억울한 듯 말했다. 작은아버지 건강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건강을 위해서? 기철이 비웃었다. 재산을 위해서지. 무슨 말씀을. 그만 가세요. 기철이 소리쳤다. 다시는 오지 마세요. 조카들과 의사가 돌아간 후 기현이 말했다. 형님,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지. 기철은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했다. 조카들의 음모를 폭로해야 했다. 증거가 있나요? 변호사가 물었다. 약이 있어요. 수면제를 몰래 먹였어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기철은 좌절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데 그때 기현이 놀라운 말을 했다. 형님, 저한테 비밀 카드가 하나 있어요. 비밀 카드? 영상 유언장이에요. 영상 유언장? 네. 종이 유언장 말고 영상으로 찍어둔 유언장이 있어요. 기철의 눈이 밝아졌다. 아직 희망이 있었다. 기현의 영상 유언장 이야기를 들은 후 기철은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기억력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었다.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자신이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을지 불안했다. 기현아, 내가 증인으로 서려면 기억이 정확해야 할 텐데. 형님, 괜찮으세요? 요즘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기철은 솔직하게 말했다. 어제 일도 잘 기억 안 날 때가 있어. 기현이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형님, 우리 과거 이야기 더 해볼까요? 기억 되찾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날부터 기현은 매일 기철에게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다. 형님, 기억나세요? 우리가 뒷산에서 밤 주우러 갔던 일. 밤. 기철이 눈을 감고 생각했다. 어렴풋하게 뭔가 떠오르는 것 같았다. 형님이 나무에서 떨어져서 무릎 다쳤잖아요. 그때 제가 업고 집까지 갔던 거 기억나세요? 아, 맞다. 기철의 눈이 반짝였다. 내가 나보다 작았는데도 나를 업고. 맞아요. 형님이 울면서 아프다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든 업고 갔어요. 기억이 하나둘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두 형제가 함께 놀았던 시절,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간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기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기철이 깊이 생각했다. 뭔가 중요한 기억이 있는 것 같았는데. 서로 잘 지내라고 하셨지? 맞아요. 그리고 뭐라고 더 하셨죠? 형은 동생은 형을 지켜라고. 맞습니다. 기현이 감격했다. 어머니가 우리 손을 잡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철의 기억이 점점 또렷해졌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 형제가 헤어지던 날, 그리고 그 후의 외로운 시간들. 기현아, 너는 작은아버지 댁에서 행복했니?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기현이 솔직하게 말했다. 형님이 그리워서 매일 울었어요. 나도 그랬어. 정말요? 큰아버지 댁에서 밤마다 울었지. 기현이가 어디 있나 잘 지내나. 기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형님.
그런데 점점 잊어버리게 되더라. 살기 바빠서. 기철이 씁쓸하게 말했다. 저는 안 잊었어요. 한 번도. 고마워, 기현아. 며칠 동안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기철의 기억력은 놀랍게 회복됐다. 과거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런데 기억을 되찾으면서 기철은 자신의 자식들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봤다. 기현아, 내 자식들 말인데. 네, 형님. 걔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낸 건 정말 어쩔 수 없어서였을까? 기현이 대답하기 어려워했다. 글쎄요. 형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기철이 한숨을 쉬었다. 걔들은 나를 귀찮아했어. 처음부터. 그런가요? 응. 내가 알츠하이머 진단받고 나서부터 달라졌어. 눈빛이, 말투가. 기철은 자식들의 행동을 하나하나 되짚어봤다. 요양원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안도하던 표정, 본인들은 바쁘다며 직접 오지 않았던 일들.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눈빛은 속일 수 없더라. 기철이 쓸쓸하게 말했다. 형님, 괜찮아. 이제 받아들였어. 기철이 담담하게 말했다. 내가 걔들한테 쓸모없는 존재가 된 거지. 그런 말씀 마세요. 하지만 너는 다르더라. 기철이 기현을 바라봤다. 너는 진심으로 나를 필요로 해줬어. 당연하죠. 형님은 제 유일한 가족이에요. 그때 기철은 또 다른 중요한 기억을 떠올렸다. 기현아, 우리 아버지가 남긴 게 있었지? 아버지가요? 응. 뭔가 남기셨던 것 같은데. 기철이 머리를 짚으며 생각했다. 아, 도장. 도장이요? 아버지가 쓰시던 도장. 대대로 내려오는 거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맞아요. 기현이 깜짝 놀랐다. 형님이 가지고 계셨잖아요. 내가? 네. 헤어질 때 형님이 가져가셨어요. 기철이 기억을 더듬었다. 맞다. 헤어질 때 아버지의 유품인 도장을 자신이 가져갔다. 그 도장. 어디 있지? 기철이 애써 기억해봤다. 집에 있을 거예요. 형님 집에. 맞다. 기철이 무릎을 쳤다. 서랍 깊숙이 보관해뒀어. 이 도장은 형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었다. 두 형제가 같은 집안 출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물증이었다. 형님, 그 도장 가져오면 우리가 형제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그렇겠네. 기철은 즉시 자식들에게 연락했다. 민수야, 아빠 집에서 도장 하나 찾아줄 수 있니? 도장이요? 무슨 도장 말씀이세요? 서랍 깊숙이 있는 옛날 도장. 아주 오래된 거. 어디다 쓰실 건데요? 민수가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중요한 일이야. 부탁이다. 며칠 후 민수가 도장을 가져왔다. 60년 전의 기억이 담긴 아버지의 도장이었다. 이게 맞나요? 맞다. 기철이 감격했다. 기현도 그 도장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도장이에요. 이제 우리가 형제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형님, DNA 검사해 볼까요? DNA 검사. 네. 확실하게 형제임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자. 며칠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 99.9% 확률로 형제가 맞다는 결과였다. 이제 조카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가 형제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기현이 기뻐했다. 그럼 이제 영상 유언장을 공개할 때가 된 건가? 네, 형님. 준비됐어요. 기철도 기억을 되찾으면서 자신감이 생겼다. 이제 법정에서 당당하게 증언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조카들과의 최종 대결이 다가오고 있었다. 후견인 지정 재판 날이 다가왔다. 조카들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기현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의사 소견서도 확보했고 기철과 기현이 진짜 형제인지도 의심스럽다고 주장할 준비를 마쳤다. 작은아버지, 오늘로 모든 게 정리될 거예요. 재혁이 법정 앞에서 말했다. 이상한 사람들한테 속지 마세요. 수진도 덧붙였다. 하지만 기현과 기철은 준비된 비밀 무기가 있었다. 법정에서 재판이 시작됐다.
기현 씨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여 후견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입니다. 재혁 측 변호사가 말했다. 정신감정 결과에서도 인지능력 저하가 확인됐고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형이라고 하며 전 재산을 상속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판사가 기현에게 물었다. 기현 씨, 정말 이분이 형님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기현이 또렷하게 대답했다. 증거가 있습니까? 기현 측 변호사가 일어섰다. DNA 검사 결과와 가족유품을 제출하겠습니다. DNA 검사 결과서와 아버지의 도장이 증거로 제출됐다. 99.9% 확률로 형제가 맞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혁 측이 당황했다. 이런 증거가 나올 줄 몰랐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현 씨의 정신 상태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판사가 물었다. 갑작스럽게 전 재산을 상속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것은 본인의 자유의사 아닙니까? 그때 기현 측 변호사가 폭탄 발언을 했다. 재판장님, 기현 씨가 미리 준비해둔 영상 유언장이 있습니다. 영상 유언장? 네. 정신이 온전할 때 촬영한 것입니다. 법정에 대형 모니터가 설치됐다. 기현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저는 최기현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15일이고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을 남깁니다. 영상 속 기현은 건강해 보였고 말도 또렷했다. 저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60년 전 헤어진 형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형님을 찾았습니다. 재혁과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제 모든 재산을 형인 최기철님께 상속합니다. 이는 강요나 속임에 의한 것이 아닌 제 자유의지입니다. 조카들이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평소에 저에게 관심도 없었습니다. 영상은 계속됐다. 조카들이 제 정신 상태를 문제 삼을 수도 있겠지만 이 영상이 제 정신이 온전했음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이상한 약을 먹고 있다면 그것은 조카들이 준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영상은 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목록을 낭독하겠습니다. 기현이 건물 주소와 가격을 하나하나 읽어나갔다. 총액이 300억이 넘었다. 이 모든 것을 형님께 물려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형님은 제가 평생 찾던 유일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영상이 끝나자 법정이 술렁였다. 판사가 재혁 측에게 물었다. 이 영상에 대해 반박할 내용이 있습니까? 재혁과 수진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기현 씨가 정신감정에서 이상 증세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기현 측 변호사가 일어섰다. 기현 씨가 복용하던 약물을 분석한 결과 강력한 수면제 성분이 발견됐습니다. 수면제? 네. 조카들이 가져다 준 약에서 나온 것입니다. 기철이 증인석에 섰다.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조카들이 기현에게 약을 주면서 건강에 좋다고 했어요. 그 약을 끊은 후 기현 씨의 상태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판사가 재혁과 수진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해명하시겠습니까? 저희는 정말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재혁이 변명했지만 설득력이 없었다. 왜 수면제를 건강약이라고 속였습니까? 모르고 그랬습니다. 수진도 우물쭈물했다. 그때 기현이 증인석에 섰다. 약을 끊은 후 정신이 말끔히 돌아온 기현은 또렷하게 증언했다. 저는 정신이 온전합니다. 그리고 제 재산을 형님께 물려주는 것이 제 진심입니다. 조카들이 평소에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현은 조카들이 평소에는 연락도 하지 않다가 자신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야 나타난 것, 그리고 재산에만 관심을 보인 것 등을 상세히 증언했다. 마지막으로 기철이 증언했다. 저는 75세이고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위해 기억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60년 만에 만난 동생이 저를 진심으로 필요로 해줬습니다. 반면 제 자식들은 저를 요양원에 보냈습니다. 기철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였다.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재판 결과는 명확했다. 기현 씨의 정신 상태는 정상이며 유언의 의사표시도 분명합니다. 판사가 선고했다. 후견인 지정 신청을 기각합니다. 재혁과 수지는 충격에 빠졌다. 재판이 끝난 후 기현은 즉시 상속 등기를 진행했다. 모든 재산이 기철 명의로 넘어갔다. 형님, 이제 정말 안심이에요. 기현이 웃었다. 고마워, 기현아. 기철도 웃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다. 갑자기 300억의 재산을 가지게 됐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동생을 찾았다는 사실이었다. 형님, 이제 마음 편히 지내세요. 너는 치료 제대로 받고. 네. 이제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기현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그래도 지금 이 순간은 행복했다. 60년 만에 만난 형제가 함께할 수 있게 됐으니까. 재판에서 승리한 후 일주일이 지났다. 기철은 갑자기 300억 원의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지만 정작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기현의 병세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형님, 병원에서 나와서 집에서 지내고 싶어요. 기현이 침대에서 말했다. 얼굴은 많이 야위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다. 집에서? 의사가 뭐래? 길어야 한 달이래요. 그럼 집에서 보내고 싶어요. 기철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60년 만에 만난 동생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니. 그래, 집으로 가자. 기현을 집으로 데려온 후 기철은 24시간 동생을 돌봤다. 간병사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직접 음식을 먹여주고 이야기 상대가 되어줬다. 형님, 후회 안 하세요? 어느 날 저녁 기현이 물었다. 뭘? 이렇게 힘들게 저를 돌보는 것. 무슨 소리야? 가족인데. 기철이 기현의 손을 잡았다. 60년을 기다렸는데 이 정도 힘든 게 뭐야?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자식들이었다. 아버지, 민수, 영희, 성수가 모두 왔다. 평소에는 바쁘다며 연락도 잘 안 하던 자식들이 갑자기 나타났다. 어떻게 다 왔어? 기철이 놀랐다. 아버지, 그동안 연락을 못 드려서 죄송해요. 민수가 공손하게 말했다. 정말 보고 싶었어요. 영희도 밝게 웃었다. 건강은 어떠세요? 성수가 관심 있게 물었다. 기철은 자식들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의심스러웠다. 재판 소식을 들었을 것이다. 그동안 잘 지냈어. 이분이 작은아버지세요? 민수가 기현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안녕하세요. 기철 아버지 아들 민수입니다. 민수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기현도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저희가 요양원 얘기했을 때 기분 상하셨죠?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정말 죄송해요. 저희도 나름 고민 많이 했는데. 그랬어. 기철이 자식들을 말을 막았다. 지난 일이야. 아버지, 이제 다시 함께 살아요. 성수가 제안했다. 뭐?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대로 모실게요. 갑자기 왜? 기철이 의심스럽게 물었다. 그동안 못난 자식들이었어요. 이제라도 효도하고 싶어요. 민수가 간절하게 말했다. 기철은 자식들의 속마음을 알 수 있었다. 자신이 300억 원의 재산을 가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이다. 아버지 재산 관리도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영희가 노골적으로 말했다. 재산 관리? 네. 이렇게 큰 재산을 혼자 관리하시기 어려우시잖아요. 알츠하이머도 있으시고. 성수가 덧붙였다. 기철은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자식들이 변한 게 아니었다. 여전히 자신을 돈으로만 보고 있었다. 됐다. 기철이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 난 여기서 기현이와 함께 지낼 거야. 그런데 재산 관리는 내가 알아서 해. 기철의 말에 자식들이 당황했다. 아버지, 저희가 도와드리려는 건데요. 도움 필요 없어. 혹시 저희를 믿지 못하시는 건가요? 민수가 억울한 듯 말했다. 믿음의 문제가 아니야. 기철이 자식들을 차례로 바라봤다. 너희는 나를 요양원에 보냈을 때 기뻐했어. 귀찮은 짐을 덜어낸 것처럼. 아버지,
그런데 내가 돈을 가지게 되니까 갑자기 효자 효녀가 됐네. 자식들은 할 말이 없었다. 아버지, 저희가 그런 게 아니에요. 영희가 변명했다. 그래? 그럼 내가 돈이 없었을 때도 이렇게 했겠어? 기철의 질문에 자식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가세요. 기철이 말했다. 아버지, 다시는 돈 때문에 오지 마세요. 저희를 오해하고 계세요. 성수가 항변했다. 오해가 아니야. 너희 눈빛을 보면 알아. 기철이 서서 문을 열었다. 나가세요. 자식들이 떠난 후 기현이 말했다. 형님 속상하시죠? 아니야. 이제 받아들였어. 기철이 담담하게 말했다. 저 때문에 가족 관계가 나빠진 것 같아서. 내 잘못이 아니야. 원래 그런 거였어. 기철은 이제 확실히 깨달았다. 자식들에게 자신은 돈이 있을 때만 필요한 존재였다. 며칠 후 기현의 상태가 더욱 악화됐다. 형님, 제가 죽으면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긴 뭘. 너와 함께한 시간들이 있잖아. 그래도. 기현아, 걱정 마. 나도 곧 갈 거야. 형님, 무서워하지 마. 자연스러운 일이야. 기철이 기현의 손을 잡았다. 우리 다음 생에서도 형제로 태어나자. 네, 형님. 기현이 미소를 지었다. 일주일 후 기현이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기철은 동생을 정성스럽게 모셨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기현이 도움을 줬던 사람들, 사업 관계자들. 하지만 가족은 기철뿐이었다. 삼촌, 정말 죄송합니다. 재혁과 수진도 장례식에 왔다. 그동안 못된 짓을 했어요. 괜찮다. 기철이 말했다. 기현이도 용서했을 거야. 장례식을 마친 후 기철은 큰 결심을 했다.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작성했다.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습니다. 사회 기부요? 네. 고아원, 양로원, 그리고 알츠하이머 연구센터에. 가족분들은 어떻게 하시고요? 가족들에게는 한 푼도 줄 필요 없어요. 기철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분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아시잖아요. 유언장을 작성한 후 기철은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어르신, 어디 가세요? 가정부가 물었다. 다른 곳으로 이사할 거예요. 어디로요? 조용한 요양원으로. 기철은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옷가지 몇 벌과 기현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 그리고 아버지의 도장. 그것이 전부였다. 어르신, 정말 가시는 거예요? 가정부가 아쉬워했다. 응. 이 집은 너무 커. 기철이 주변을 둘러봤다. 기현과 함께했던 2개월간의 기억들이 곳곳에 남아있었다. 그때 자식들이 또 찾아왔다. 아버지, 어디 가신다고요? 민수가 당황스럽게 물었다. 요양원에. 요양원이요? 왜요? 영희가 놀랐다. 여기는 나 혼자 살기엔 너무 크다. 그럼 저희 집으로 오세요. 성수가 간절하게 말했다. 됐다. 기철이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재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회에 기부할 거야. 기부요? 자식들이 경악했다. 네. 전부. 아버지, 그럴 순 없어요. 영희가 소리쳤다. 왜 없어? 저희가 있잖아요. 자식들이. 자식? 기철이 쓴웃음을 지었다. 너희가 언제 내 자식 노릇을 했어? 아버지. 나를 요양원에 보낼 때는 언제고 돈이 생기니까 갑자기 자식이야? 기철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진심 없는 가족보다는 조용한 평화가 낫지.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성수가 무릎을 꿇었다. 용서는 해. 하지만 돈은 못 줘. 기철이 단호하게 말했다. 너희는 돈이 있어야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랑은 필요 없어. 자식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아버지, 정말 가시는 거예요? 민수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응. 연락은 드릴게요. 안 받을 거야. 기철이 냉정하게 말했다. 이제 우리는 남남이야. 자식들이 떠난 후 기철은 마지막 정리를 했다.
기현의 유품들을 정성스럽게 박스에 담았다. 형님, 저도 함께 갈게요. 기철이 기현의 영정사진에 말했다. 다음 날 기철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다. 운전기사가 조용한 교회의 요양원으로 데려다줬다. 평화의 집 요양원이라는 작은 간판이 보였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원장이 반갑게 맞았다. 편안한 곳인가요? 네,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에요. 기철이 배정받은 방은 작았지만 깔끔했다. 창밖으로는 산이 보였다. 여기서 마지막을 맞이하겠구나. 기철이 혼잣말을 했다. 몇 주가 지났다. 기철은 요양원 생활에 적응했다. 다른 노인들과 대화하고 정원을 거닐며 평온한 시간을 보냈다. 기철 어르신, 면회객이 오셨어요. 간병사가 알려줬다. 면회객? 기철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누가 자신을 찾아왔을까? 거실로 나가보니 재혁과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삼촌. 재혁이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너희가 왜 왔어? 삼촌께 사과드리러 왔어요. 수진이 말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됐다. 다 지난 일이야. 기철이 담담하게 말했다. 삼촌, 저희가 작은아버지 묘소 관리하고 있어요. 재혁이 말했다. 그래, 고마워. 그리고 저희도 반성 많이 했어요. 돈만 생각했던 게 부끄러워요. 수진이 진심으로 사과했다. 알았어. 기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런 마음 버리고 착하게 살아라. 네, 삼촌. 조카들이 떠난 후 기철은 혼자 정원에서 산책했다. 기현아, 조카들이 찾아왔더라. 기철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반성하는 것 같아. 다행이지. 바람이 살짝 불었다. 기현의 대답인 것 같았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 기철의 알츠하이머는 조금씩 진행됐지만 마음은 평온했다. 어느 날 아침 기철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어르신. 간병사가 놀라며 달려왔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자연스러운 노안입니다. 편안하게 보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철은 의식이 있었다. 마지막을 맞이할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았다. 기현아. 기철이 중얼거렸다. 형님. 어디선가 기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이제 가는 거야? 네, 형님. 함께 가요. 기철이 미소를 지었다. 그날 저녁 기철은 조용히 숨을 거뒀다.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다. 장례식에는 요양원 사람들과 조카들이 참석했다. 자식들도 왔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진정한 슬픔보다는 어색함이 있었다. 할아버지는 마지막까지 기현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간병사가 말했다. 정말 사랑하는 형제셨구나 싶었어요. 기철의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은 사회에 기부됐다. 고아원과 양로원 그리고 알츠하이머 연구센터에 각각 100억씩 전달됐다. 자식들은 한 푼도 받지 못했지만 더 이상 항의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이제야 이해했기 때문이다. 기철과 기현은 나란히 묻혔다.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60년을 기다린 형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보여준 이들. 며칠 후 요양원에 익명의 기부금이 들어왔다. 기철의 자식들이 보낸 것이었다. 아버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민수가 기철의 묘 앞에서 말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영희도 눈물을 흘렸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살게요. 성수가 약속했다. 바람이 불어와 묘비 앞의 꽃들을 흔들었다. 기철과 기현이 함께 웃고 있는 것 같았다.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준 두 형제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메시지는 계속되고 있었다. 혈연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고 돈보다 소중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